400년을 이어온 한나라의 위엄은 이제 빛이 바랜 비단처럼 힘없이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십상시라 불리는 10명의 환관들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끝을 알 수 없는 흉년과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 이미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낙양으로 입성한 변방의 맹수 동탁은 칼날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폭정은 법보다 가까웠고 누구도 그의 잔혹한 변덕 앞에서는 목숨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황제는 허수아비로 전락하여 매일 밤 동탁의 서슬퍼런 눈치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 조조라는 이름의 젊은 관리는 가슴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대한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동탁의 신임을 얻으며 기회를 엿보는 냉철한 사냥꾼의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눈은 연회장의 화려함이 아닌 동탁의 무방비한 목덜미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왕유는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히 대신들을 모아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만 해서는 동탁을 죽일 수 없다는 조조의 일침은 비겁한 대신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조는 왕윤에게 전설의 보검인 칠성검을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군 동탁의 심장을 꿰뚫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조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한 걸음걸이로 동탁의 침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그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침실 안에서는 동탁의 거친 코 고는 소리가 마치 맹수의 가르릉거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조조는 조심스럽게 소매 안에서 보석이 박힌 칠성검을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천하를 괴롭히던 괴물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검의 광채가 잠자던 동탁의 눈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동탁이 갑자기 눈을 뜨며 거울을 통해 조조의 행동을 목격하고 소리쳤습니다. 맹덕아, 지금 내 뒤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라며 동탁의 호통이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조는 찰나의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여 무릎을 꿇고 검을 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보검을 승상께 바치려 가져왔습니다라는 조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검을 건네받았지만 조조의 속내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를 틈타 조조는 말을 점검하겠다는 핑계로 서둘러 침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마구간에서 가장 빠른 말을 골라 타고 낙양성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조조의 의도를 뒤늦게 알아챈 동탁은 분노하며 추격대를 급파했습니다. 이제 조조는 제국의 관리가 아닌 천하의 현상 수배범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린 조조의 몰골은 흙먼지로 뒤덮여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그의 신경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관복을 입고 낙양을 누비던 그의 영광은 이제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자신을 배신한 운명을 저주하며 가슴속에 차가운 도끼를 키워나갔습니다.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동탁의 군사들이 내는 외침처럼 들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군사를 일으켜 다시 낙양으로 진격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조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비루한 나그네로 변장해야만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노리는 적처럼 느껴졌고 그의 의심은 병적으로 깊어갔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름 없는 도망자로 죽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아직 피를 묻히지 못한 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다시 한번 병사들의 외침과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조조는 급히 몸을 숨기려 했으나 이미 포위망은 그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성벽보다 높은 두려움이 그를 덮쳤고 그는 과연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숲 너머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고 그는 조조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조의 목을 노리는 자객인지
아니면 운명의 조력자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어두운 숲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추격자들의 횃불이 일렁이며 숲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힌 뺨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차가운 공기에 식어갔습니다. 그는 동탁의 심장을 찌르지 못한 자신의 단검을 품속에서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조조의 다리는 점차 감각을 잃어갔지만 멈추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갑자기 숲 저편에서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몸을 낮게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비정하게도 그를 중모연의 검문소 앞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이 든 등불의 불빛이 조조의 지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군사들은 현상수배지에 그려진 얼굴과 그를 대조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조조는 거친 밧줄에 묶인 채 현령의 관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자신의 야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감옥 문이 열리며 중모현의 현령 진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궁은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 조조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어째서 가문의 명성을 뒤로하고 암살자 따위가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조조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느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조조의 목소리에는 도망자의 비굴함 대신 천하를 호령하려는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당당한 태도에 진궁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동요를 느꼈습니다. 진궁은 한 나라의 부흥을 꿈꾸던 자신의 이상을 조조에게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궁은 관직을 버리고 이 비범한 사내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밤중 진궁은 아무도 모르게 조조의 감옥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묶여있던 밧줄이 풀리자 조조는 손목을 비비며 진궁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죽여 관저의 뒷뜰을 가로질러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진궁은 미리 준비해둔 말 2마리의 곱비를 조조에게 건넸습니다. 말굽 소리를 죽이기 위해 말의 발에 천을 감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조조는 진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짧지만 강렬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내는 성문을 뒤로하고 광활한 황야를 향해 힘차게 말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질주 끝에 말들도 사람도 지쳐갈 무렵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진궁은 추격자들이 머지않아 자신들의 탈출을 알아챌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조는 지도를 살피며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여백사가 근처에 살고 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여백사라면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숨겨줄 것이라고 진궁을 안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숲에서 찾은 열매를 나누어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조조는 쉬는 동안에도 칼자루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주변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궁은 그런 조조의 날카로운 감각을 지켜보며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안개가 걷히자 멀리 조용한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농가가 보였습니다. 조조는 저곳이 바로 여백사의 집이라며 천천히 말을 몰아 다가갔습니다. 진궁은 낯선 장소에 대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조조의 뒤를 따랐습니다. 농가에 가까워질수록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며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조조는 말에서 내려 굳게 닫힌 목조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조조는 온매 무쇠를 가다듬으며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나타난 한 노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조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의 등 뒤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살기는 아직 숨겨지지 않은 채였습니다. 조조와 진궁은 며칠째 밤낮으로 말을 달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도착했습니다. 조조는 주변의 작은 바스락거림에도 움찔하며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저 멀리 숲 사이로 작게 반짝이는 등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조에게 곧 도착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이곳은 조조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의 농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말에서 내려 낡은 대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누군가 잠에서 깬 듯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백사는 등불을 높이 들어 조조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조조를 보자마자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백사는 조조의 손을 꼭 잡으며 무사히 찾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조조는 예의를 갖춰 인사하며 현재 도망 중인 처지를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여백사는 나라에서 내린 수배령에 대해 이미 들어 알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이곳에서는 아무 걱정 말고 푹 쉬라고 다독였습니다. 일행은 노인의 안내를 받아 낡았지만 아늑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 향기가 풍겼습니다. 진궁은 구석에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몸을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여백사는 먼 길 오느라 배가 고플 것이라며 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조는 노인의 지나친 환대에 고마워하면서도 어딘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여백사는 집안 식구들을 깨워 귀한 손님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백사의 아들과 가신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궁은 조조에게 정말 좋은 분을 둔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흙먼지 묻은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여백사는 술이 떨어졌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직접 마을에 나가 좋은 술을 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이 늦은 밤에 나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냐며 노인을 말렸습니다. 여백사는 껄껄 웃으며 이 근방은 자신이 잘 안다며 걱정 말라고 손을 저었습니다. 노인은 나귀를 끌고 어두운 밤길을 향해 집을 나섰습니다. 노인이 떠나자 집안은 갑자기 무거운 정적 등에 휩싸였습니다. 조조는 귀를 기울여 집안의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찾았습니다. 진궁은 긴장이 풀린 듯 어느새 얕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방 안을 서성이며 벽에 걸린 낡은 농기구들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부엌 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조는 고양이가 움직이듯 발소리를 죽여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여백사의 식구들이 무언가 긴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아까의 환대와는 달리 매우 진지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조조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혹시 여백사가 자신을 관아에 고발하러 간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걱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는 정적을 깨고 조조의 귓가를 자극했습니다. 누군가 칼을 갈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조조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조는 잠든 진궁을 깨우기 위해 다시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잠에서 깬 진궁은 무슨 일이냐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조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조는 검지에 입술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분주한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조조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호의가 자신을 죽이기 위한 덫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진궁에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진궁은 조조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누군가 먼저 묶어놓고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조조의 눈동자가 부엌 쪽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묶어놓고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는 조조의 귓가를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진궁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조조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부엌 너머에서 슥슥 소리를 내며 칼을 가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조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 사이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는 여백사가 술을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관가에 넘기려 한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조조의 손등에는 핏줄이 돋아났고 검을 잡은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진궁은 조조의 소매를 붙잡으며 아직 확실치 않으니 지켜보자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늪에 빠진 조조에게 그 어떤 만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낮은 목소리로 진궁에게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장정들이 나누는 낮은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와 조조를 자극했습니다. 도망치는 신세였던 조조에게 이 집은 이제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칼집에서 검을 뽑아내며 금속이 마찰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습니다. 진궁은 조조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조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향해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아 조조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단숨에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조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탁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자신을 체포하는 끔찍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다시 한번 칼을 숫돌해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조는 진궁에게 뒤를 맡긴다는 신호를 보내고 몸을 낮게 웅크렸습니다. 여백사의 가족들은 조조가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조는 문고리를 잡고 단숨에 문을 박차고 들어갈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배신하겠다는 비정한 결의가 그의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오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진궁은 차마 칼을 뽑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조조의 뒤를 따랐습니다. 조조는 부엌 안에서 빨리 끝내자는 짧은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들의 목을 베라는 명령처럼 조조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조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힘껏 문을 밀쳐 열었습니다. 칼을 들고 서 있던 여백사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에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조조의 눈에는 그들이 들고 있는 식칼이 자신을 노리는 암살용 단검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기합을 내지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장정에게 검을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소리가 부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조의 검은 무자비하게 어둠을 가르며 무고한 피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궁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으나 달려드는 장정을 막기 위해 자신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백사의 아내와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조조는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동탁에게 고발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비 없는 학살을 이어갔습니다. 좁은 부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조조는 광기에 휩싸인 듯 움직이는 모든 것을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마지막 비명소리가 멎자 부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진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어? 라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조조는 대답 없이 피 묻은 검을 옷자락에 닦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뒤편 어두운 구석에서 꿀꿀거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조는 검을 고쳐잡고 소리가 나는 구석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집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것은 결박된 채 죽음을 기다리던 한 마리의 돼지였습니다. 돼지를 본 순간 조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손에 쥔 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묶어놓고 죽이자던 말의 의미를 깨달은 조조는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나귀의 발소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칼 가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진궁의 손은 이미 칼자루를 꽉 쥐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묶어놓고 죽이자는 은밀한 속삭임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조조는 더 이상 지체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진궁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조가 먼저 발을 굴러 옆방의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방 안에는 여백사의 식솔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조의 칼날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채 터져 나오기도 전에
사내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진궁 역시 뒤따라 들어와 옆에 있던 여인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며 피비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눈을 부릅뜬 채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베어 넘겼습니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검은 자비 없이 아이의 목숨마저 앗아갔습니다. 진궁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칼을 휘둘렀습니다. 쓰러진 시체들 사이로 붉은 선혈이 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조조는 혹시라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까봐 구석구석을 찔러보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산 사람의 숨소리라곤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궁은 핏물이 밴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 하나가 도망치려다 조조의 칼에 등에 베었습니다. 하인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우물 옆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조조의 눈에는 이제 오직 생존을 위한 살이만이 가득했습니다. 진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라고 되뇌었습니다. 조조는 대답 대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헛간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조조는 다시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헛간 안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곳에는 숨어있던 노파가 공포에 질린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조는 무심하게 칼에 묻은 피를 자신의 옷자락에 닦아냈습니다. 진궁은 집안 곳곳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며 구역질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오? 진궁이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조조는 차가운 어조로 우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정적만이 가득한 마당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조조는 바닥에 떨어진 촛대를 들어 방 안을 다시 한번 비추었습니다. 시체들의 눈은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듯 조조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아무런 감정의 동의 없이 시체들을 넘어 지나갔습니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낮은 짐승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천천히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진궁도 그 소리에 반응하며 숨을 죽이고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조조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알려줄 결정적인 단서를 목격하고 멈춰섰습니다. 조조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날을 쥔 채 어두운 부엌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리던 비명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공기 중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궁은 떨리는 손으로 문설주를 짚으며 바닥에 쓰러진 무고한 시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조의 눈은 여전히 사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부엌 뒷마당 쪽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조는 즉각 검을 고쳐잡고 소리가 나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진궁도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으나 그의 다리는 이미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나무 기둥 아래에서 거친 숨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획 하고 칼을 휘두를 준비를 하며 어둠 속의 물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목을 노리던 칼 대신 튼튼한 밧줄에 꽁꽁 묶인 큰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돼지 옆에는 날카롭게 갈린 도살용 칼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조조의 눈을 찔렀습니다. 결박하여 죽이자는 말은 자신들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이 돼지를 잡으려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였음을 깨닫는 순간 진궁의 무릎이 힘없이 바닥에 꺾였습니다. 여백사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돼지를 잡으려 했던 순수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자신의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참혹한 비극뿐이었습니다. 진궁은 가슴을 쥐어짜며 조조를 향해 원망 섞인 비통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오? 라며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조조는 대답 대신 묶여있는 돼지를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후회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실질적인 위협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술을 사러 나간 여백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다시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오. 당장. 조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진궁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힘없이 조조의 손에 이끌려 일어섰습니다. 이 무고한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그냥 간단 말이오? 진궁이 신음하듯 물었습니다. 조조는 진궁의 질문을 무시하고 외양간으로 달려가 말들의 고삐를 풀었습니다. 말이 발을 구르는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리자 조조는 주위를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지만 산자들은 우리를 추격할 것이오. 조조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진궁은 자신의 도덕적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마지못해 말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피 냄새나는 집을 뒤로하고 어두운 숲길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조조는 달리는 와중에도 뒤를 돌아보며 혹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지 않는지 감시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그들을 위협하듯 가지를 뻗고 있었습니다. 진궁의 귀에는 여전히 살해당한 가족들의 비명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빠르게 길을 재촉해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조조의 뺨을 스쳤지만 그 서늘함조차 그의 뜨거운 파노라마 같은 의심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얼마간을 달렸을까? 저 멀리서 말 한 마리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조는 즉각 말을 멈추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다가오는 인물을 주시했습니다. 진궁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안개 사이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술병을 말 안장에 매단 늙은 여백사였습니다. 여백사는 멀리서 조조 일행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조조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가늘게 떨리며 다시금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백사는 자신의 집이 피바다가 된 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조와 진궁은 피가 낭자한 집을 뒤로하고 황급히 말을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진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으며 그의 손은 고삐를 잡은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을 자신의 손으로 거두었다는 자책감이 진궁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앞만을 바라보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때 길모퉁이 너머에서 한 노인이 나귀를 타고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좋은 술을 대접하겠다며 마을로 떠났던 여백사였습니다. 여백사는 멀리서 그들을 발견하고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한쪽 어깨에는 갓 사온 술단지가 무겁게 매달려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백사는 조조의 앞을 가로막으며 왜 벌써 떠나려 하느냐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집에서 맛있는 돼지 요리가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진궁은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몸을 떨었습니다. 조조는 태연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급한 공무가 생겨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백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사온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며 권했습니다. 조조는 인사를 건네고 말을 채찍질하여 서둘러 여백사를 지나쳐 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조조는 갑자기 말에 고삐를 당겨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백사가 집에 돌아가 마주할 참혹한 광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백사가 관가에 고발한다면 자신들의 목숨은 여기서 끝장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여백사를 향해 말을 돌렸습니다. 여백사는 조조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무슨 잊은 물건이라도 있느냐며 멈춰 섰습니다. 조조는 소매 속에 감춘 칼날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뒤에서 누가 오고 있는 것 같다고 조조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여백사가 무심코 고개를 돌려
조조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는 찰나였습니다. 조조는 정광석화처럼 칼을 뽑아 노인의 목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여백사는 나귀 위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붉은 선열이 흙바닥을 적셨고 그가 들고 있던 술단지가 깨지며 술과 피가 섞였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진궁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굴러떨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진궁은 조조를 향해 이미 오해로 가족들을 죽였는데 어찌 노인까지 죽이느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조조는 칼에 묻은 피를 무심히 털어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진궁을 응시했습니다. 여백사가 집에 돌아가 몰살당한 가족을 보면 반드시 우리를 쫓아 복수할 것이라고 조조가 답했습니다. 진궁은 조조의 논리 정연한 잔혹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조는 죽은 노인의 시신을 거칠게 길가 숲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인 잃은 나귀는 구슬프게 울며 제자리를 맴돌다 숲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진궁은 바닥에 흩어진 깨진 술단지 조각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조는 진궁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진궁은 자신이 구해주려 했던 인물이 이토록 악마 같은 자였는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조조는 다시 말에 올라타며 진궁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여기서 헤어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진궁은 갈 곳 없는 처지였기에 마지못해 무거운 걸음으로 말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으나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조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으며 그의 마음속에서는 천하를 향한 잔혹한 야망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백사의 시신을 뒤로 한 채 조조는 무심하게 칼에 묻은 피를 털어냈습니다. 진궁은 말 위에서 온몸을 떨며 조조의 잔혹한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산길에는 오직 조조의 거친 숨소리와 말의 발구름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다 못한 진궁이 말에서 내려 조조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방금 자신을 도우려던 결백한 노인을 살해하는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궁의 분노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살려두었다면 그는 반드시 관가에 고발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진궁은 조조의 논리에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태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도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역사에 남을 잔혹한 명언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노라. 그 한마디에 진궁은 조조라는 인물이 품은 거대한 어둠을 직면했습니다. 진궁은 자신이 구해주었던 이 남자가 훗날 세상을 피로 물들일 것을 예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진궁은 조조가 잠든 사이 그를 죽여야 할지 고민하며 칼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잠든 사람을 베는 비겁한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궁은 조조의 곁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작별의 인사도 남기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아 조조가 눈을 떴을 때 진궁의 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조는 진궁의 떠남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방해할 도덕적 가책이나 동행자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조조는 다시 말에 올라 고향인 진류를 향해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모으고 천하를 손에 넣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백사 일가의 죽음은 조조에게 인간적인 정을 버리는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강력한 군사력과 명석한 두뇌로 중원의 패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반면 진궁은 훗날 조조의 최대 라이벌 중 하나인 여포의 책사가 되어 그와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진궁은 조조에게 패배하여 다시 그의 앞에 포로로 서게 됩니다. 조조는 옛 정을 생각하여 진궁을 살려주려 했으나 진궁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진궁의 죽음은
여백사 사건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어긋난 인연의 종지부였습니다. 역사는 조조를 간웅이라 부르지만 그의 결단력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백사의 비극은 난세가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 조조는 오직 생존과 승리만을 쫓았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천하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인 무고한 영혼들의 비명은 역사의 뒤안길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조조는 결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으며 더욱 강력한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란 도덕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한나라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조조의 손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백사사례라는 오명은 조조라는 거인이 짊어져야 할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조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천하를 호령하는 진정한 군주로 우뚝 섰습니다. 그렇게 피로 얼룩진 그의 야망은 삼국시대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